환율 이슈가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곧 1500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엄청 큰 위기의 신호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죠. 원료는 다 달러로 수입하죠.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빚내서 다 그냥 투자하고 내가 지금 왜 갚아야 돼? 좀 연체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갚으라고 하는 시즌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견딜 수 있냐 이거죠.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수는 침체를 계속 겪고 있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채의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 어떤 금융기관의 여러 부분에서 안정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극대화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죠. 주식시장은 엄청 뜨겁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떤 금융에 있어서 생산적인 금융으로 유도하겠다 하면서 주식시장에 그냥 아예 불붙으라고 거의 장담을 했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뭐 금 가격도 올라가고 금, 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있지만 이런 자산시장의 극대한 변동성을 보이는 이런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환율에 있어요. 환율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440원도 넘어가고 막 이랬었던 거의 1400원대 중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곧 1500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계엄 발표됐을 때 그때보다 높아요. 아무 이슈가 없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의도적인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미국이 막 돈 찍어내고 지금 돈 풀기 하고 있잖아요. 유동성을 푸는 조치를 하면서 달러 약세를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자기네들 부채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엄청 큰 위기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했죠. 금리를 동결하면서 했던 얘기가 두 가지죠. 환율 문제와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돈을 막 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무한정 풀기도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입장이 바뀔지 몰라요. 입장이 바뀌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많은 자금들 이런 것들이 언제 회수될지 몰라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빚이 많다면 빚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형태가 변동금리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과열 이런 것 때문에 또 빚을 더 많이 내는 증가세가 엄청 가파랐잖아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돈 어디서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 미국이 좀 내려가지고 내릴 수 있는 약간의 여력이 있는 상태지만 경기 침체나 어떤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조금 내리는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었지만 못하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환율을 얘기했어요. 환율을 얘기한 이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600억 달러에서 지금 점점 내려오고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민연금이라는 통화스와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서 외환 보유고를 조금씩 태워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게 4,100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 조금이라도 올리거나 금리를 동결하거나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또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더 없을 거 아니에요. 환율이 폭등할 수 있는 요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돈의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돈의 가치를 높이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이자를 많이 주는 것. 그렇게 금리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오히려 올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내리는 거는 꿈꾸기도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지금의 상황은. 유동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 번 사람들 많다.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 집을 사줄 가게가 돈 많이 번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에 지금 외국인이 돌아와서 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또 대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 삼성전자, 뭐 현대,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에 자금이 막 몰리면서 거기가 막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뜨겁다는 곳 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면에는 그걸 사주는 사람이 가게가 아니라 거의 외국인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삼성전자의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외인이. 또 전체적인 50%는 외국인이 갖고 있고, 또 기업이라는 거는 경영을 위해서는 운영권을 갖고 있으려면, 독점적인 그런 지배력을 가지려면 대주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40%. 그러면 나머지 10%인데 그 10%는 누가 또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을까요? 현금 부자들, 돈이 정말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슈퍼 개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현금의 50%, 60% 가까이가 상위 1%가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예금이라든가 유동성 현금에. 그러면 가게가 무슨 수로 돈을 엄청나게 벌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기대감이 크고 지금 이제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의 이면에는 다른 자산시장보다도 현금의 양이고, 그 현금은 얼마만큼의 달러나 얼마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오히려 없는 거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점차 양극화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집을 사기 위해서 갖고 있던 유동성을 다 집과 맞바꾼 사람들, 빚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집만 있는 거지 그렇게 자산이 많이 폭증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제일 많이 걱정들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막 양극화가 돼가지고 계속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로 갈 거고 외곽의 집들은 환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이 올라간 극단에 있는 집들도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래가 있었죠. 강남에 뭐 50억짜리 집을 사고 30억짜리 집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우리랑은 다른 1% 이내, 한참 1%에서도 좀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각자 10억씩 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아놓은 게 10억, 20억 됐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강남에 집을 사서 먼저 산 선배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걸 추격 매수한 거예요. 그들한테도 10억이란 대출은 되게 큰 돈이지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래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의사 다 해도 한 15만 명 되나요? 서울에 한 5만 정도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미 다 집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걸 따라간 사람들이 지금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후단을 받쳐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얘기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금액에 환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갭이 엄청 크거든요. 이 양극화도 조금은 조정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인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빚이 많고 그치만 생활은 힘들지만 근근히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빚을 다 못 갚겠다고 나자빠지면 그 사회적인 손실 비용을 전체적으로 흡수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들이 유지할 수 있게라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더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전에는 이자만 갚는 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크기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총량 규제도 증가세를 규제하지 그 총량 자체를 규제하지 않잖아요. 이미 빌려간 사람들이 갚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갚으라고 했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다들 없으니까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게 해주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데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체가 발생하면 다 이제 부실 채권화 되기 때문에 NPL로 처리를 해서 이제 손실 충당금 쌓아놓은 걸로 털어버리는 과정을 겪거든요. 정기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연체율이 늘어나요. 그 얘기는 신규로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빚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지금 상황에서 흡수할 수 있는 만큼씩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 증가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어요? 그런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환율 문제라든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달러나 뭐 원 달러에 대한 어떤 환산 이런 것들을 정해놨을 때 1,500원은 안 넘을 거야 약간 이런 기준선이 있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계약했던 많은 내용들이 다시 바뀌어져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요. 금융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많이 쳐주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는 선택도 올 수밖에 없겠다. 그게 IMF 때가 그런 거잖아요. IMF 때 금리가 20몇 프로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금리지만 뭐 우리가 투자 수익으로 막 10몇 프로 막 이렇게만 해도 막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막 금리 2, 3%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리 몇십 프로를 줘야 돈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죠. 그리고 중간재적 상품을 생산하는 거에 많은 비중이 쏠려 있어요. 그 반도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최종적인 물건을 생산해내는 곳에 중간재적인 걸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원료도 있어야 되는데 원료가 없죠. 원료는 다 수입하죠. 수입하는 것 달러로 수입하죠. 환율의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원가가 높아지니까. 사주는 쪽에서는 너네 저쪽이랑만 거래하면 우리 니네 거 안 사줄 거야. 너네 나라에서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다 투자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자원은 없고. 그러면 대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판단을 해요.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늙어가고 있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구가 많이 태어나줘야 되는데 요즘에 신생아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출산율 좀 늘어나서 0.8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최저 출산국이거든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지금 동력이 없는 생산을 계속 해낼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원이 많거나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거나 기술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냐? 대부분의 유동성을 집 사는 데 투자하는 나라예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업들 요즘 이제 주식시장 호황이니까 좀 현금 보유율이 높아지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일부의 얘기예요. 지금 기업들 회사채 발행하고 자금 조달해서 뭐 하냐면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해 원료 사오고 지금 빌린 돈을 다시 대환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찍어내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사람들이 그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도 많이 해주고 소비를 많이 해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떤 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집 사느라고 빚져가지고 또는 투자하느라고 빚져가지고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으니 사람들 돈 쓰는 거 애들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돈 벌고 자기가 무언가를 벌이는 사람들 말고 부모한테 탓쓰는 애들 그나마 지금 부모가 소득의 정점에 있어가지고 이거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성수동 홍대 뭐 이런 데 가서 돈 쓰고 이러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흐름 하에서 외부적인 변수까지 발생을 한다. 특히나 지금은 예전처럼 글로벌화된 어떤 무역망을 갖추고 원료의 수입도 자유롭고 지금 뭐 히토류 안 내줄 거야 이래버리면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좀 서로 자유무역 경제로 이렇게 유지가 되던 사회에서 지금 세계 정세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나라만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흐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최소한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견뎌낼 수 있는 룸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빚내서 다 그냥 투자하고 내일이 없잖아요. 빚 나 안 갚아도 돼. 나중에 다 탕감해 줄 거야. 나중에 집값 계속 오를 거니까 그거 팔아서 갚으면 돼. 내가 지금 왜 갚아야 돼? 좀 연체되면 어때? 이거 지금 내가 당장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 건데? 이거 안 갚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갚으라고 하는 시즌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견딜 수 있냐 이거죠. 달러 외환 보유고 이것도 지금 미국에 왜 우리가 억지로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하면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때리니까 맞은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최대한 늦게 주려고 최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게 해줘. 조공하듯이. 이런 건데 아니야 너네 지금 당장 해.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떡하죠? 이런 위기의 상황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주식 막 4천, 5천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돼서 금리 인하? 이제 못해, 우리도. 금리 더 인하에 따른 달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흔들리게 생겼어. 이러면 우리나라 망해. 그만해. 올려? 또 미국의 어떤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AI에 대한 기대치,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런 상황들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또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한차손을 보고 저기 하니까 안정적으로 가자. 갑자기 빠져나가면 이 주식시장? 내가 지금 평가 빨간색이야? 돈 벌었어.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파란색이 돼서도 그것도 빠져나오기 힘든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죠. 이제 우리가 버블을 판단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못 사잖아요. 현금 20억 있는 사람도 강남에 50억 주는 아파트 사라고 하면 못 사요. 현금 20억 있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요. 계속 지금과 같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만큼 또 빌려가지고 은퇴를 얼마 안 앞두는 시점에서 그걸 한다?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닿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미 닿을 수 없는 가격인데 그러면 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빚을 많이 늘려서 올라간 거죠.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2015년도에 가계부채 총량이 1,000조였어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총량이 2,000조예요. 여기에 전세금 레버리지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금의 규모도 1,000조예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여러 규제책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도 많이 늘어났고 또 자영업자 대출들 활용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만들어서 대출받고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예요. 부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왜 늘렸나 살펴보니까 집 사느라고 늘린 거예요. 지금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을 생각을 해봐도 유주택자가 빚을 갖고 있는 비율이 훨씬 커요.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빚을 낼 이유가 없었는데 집을 사는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낸 거예요. 그런데 유지를 한다? 빚이 그러면 어떤 상태냐?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감당할 수 있는 빚이면 유지를 하겠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게 이미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뭘로 볼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전체 국민이 총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빚의 규모가 그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 이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가처분 소득 대비한 부채 비율이 100% 정도 수준이 비슷했어요. 금융위기 시절에.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여전히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예요. 내가 세금 내고 아주 강제적으로 뛰는 거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그 소득이 100만 원이면 빚이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100대 100이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를 늘려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100대 200인 거예요. 근데 계속 더 늘리고 싶어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미리 소비한 것들 때문에도 늘어날 예정이에요. 사람들은 분양 많이 받았죠? 그런 거 새집 공급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 분양받은 대금 뭘로 치르죠? 빚내야 치르죠? 중도금 받았죠? 대출 받았죠? 잔금 때 또 빚내지 않으면 못 채워요.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초과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나 이런 게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할 거니까 이 늘어나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그 소득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를 가지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용갭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 그 수치가 이미 금융위기 IMF 때보다 더 벌어졌어요. 그만큼 빚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니까 한계 상황인 거고 그걸로 집값이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한계 상황인 거고 그 버블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출을 증가시키지 않고라도 또는 계속해서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상태고 또 그걸 다른 걸 통해서 메꿀 수 있으면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착시에 빠져 있다. 아까 초연끌이 엄청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의사 부부 각자 10억씩 빌렸고 자기네들이 모은 돈 10수억을 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니까 강남 집값이 다 50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거든요. 코인 개발자 뭐 해서 상장해서 돈 많이 벌었어. 갑자기
예전에 그냥 PC 갖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갑자기 수백억 부자가 됐어. 그래서 현금으로 50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그런 사람이 강남에 지금 한 단지에도 몇천 채씩 있는 이 강남의 아파트를 전부 다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버블인 거죠.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높죠. 10년, 20년 결국 집도 재화고 집도 소비의 대상인데 결국 누가 소비하느냐? 우리나라에 살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보통의 감당해 온 가격 수준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10년 벌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벌어도 못 살아요. 이게 버블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극도로 과열된 시장을 거치고 극도로 과열된 이면에는 폭발적인 부채의 증가에 있었다. 이런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과열 양상을 보이던 한강벨트를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나아가 한강벨트가 뜨겁다고 하니까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일부의 신축으로 좀 수요가 몰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책의 내용을 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 핫하다는 지역들을 다 포함시켰죠.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규제 지역 이런 부분들을 확대 지정해서 대출에 대한 금액 자체가 축소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가면서 수요가 완전 눌러지는 그런 대책이 발표가 돼서 좀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폭증하는 부채 증가 현상, 이걸 막기 위해서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다시 이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의 제재책과 추석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97 이제 공급 대책의 내용을 보면 뭐 알맹이가 없다,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고,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 이러면 이렇게 지금 자산 시장이 불장을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이 유동성 때문에 다시 또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냥 먼저 사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시장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과열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집값의 수준 자체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 과열을 방치한다면 결국 나라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거나 또는 다른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걸 팔아서 처분의 이익을 가지고 또 그 현금을 마련을 하거나, 이런 자금이 많아야 많은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말하는 가격 수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런 제재를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런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의 그 근본 원인에는 소득이 많이 늘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해줌으로써 먼저 산 사람한테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새로 사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구조, 대출의 유동성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 집값을 유지해 왔고 또 상승시켜 왔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인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고, 자산의 증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불장을 보이고 있는 자산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2배, 3배 올라가는 집값을 지불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누군가가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집을 사주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또 갈아타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잖아요. 추가적인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형태, 결국에는 그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집값 상승을 이뤄냈던 이 시기를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현상. 근데 집에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돈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는 돈을 족족 갚는 데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의 활성화라든가 소비의 진작, 어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돌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금융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이 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의 5일장이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발표하고 난 5일 후까지는 그간의 거래는 인정이 되니까 갭 투자도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뭐 지방에서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싸서 거래를 한다 이런 식의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문의조차 없는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시기만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이걸 풀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태도로 이제 시장의 상황은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출의 5일장 하에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이 안에 거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 준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사실 시장은 멈춘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재적인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장 호가를 내리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가 잘 안 됐던 지역들이 조금 요즘 거래가 된다고 해서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니까 급한 마음이 들 테고 그런 이제 급매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지금 상황이고 기축의 매물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매물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 이제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내놔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 없는 물건을 매물로 내놨던 사람들은 이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장이 된 거죠. 일단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줄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 많다. 또 코인, 주식 뭐 이런 거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많으니까 내 집 내가 산 거보다 대출 좀 안 나와도 사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의 규모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갈수록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강난권 같은 경우도 벌써 대출의 규모 자체가 2억 정도 축소가 됐고 그리고 25억 이상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죠. 이 얘기는 이제 지금 강남의 로또 분양 시장에도 굉장한 제한이 걸린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현금이 한 2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대출 한 6, 7억 받아가지고 분양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현금이 25억 이상 최근에 분양하는 트리니티 원 같은 경우는 국민평균 기준에서 29억 정도 되잖아요. 취득농세 하면 3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내수로 30억이 필요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든다. 사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꺼졌죠. 심리가 꺼지지 않았으니까. 심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싶은 마음에다가 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무한히 빌려주면 나는 살 의향이 있어. 이런 사람들만 많았던 시장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빌리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는 그 수요가 다 이제 사라지는 시장이 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일정 부분만 대출을 통해서 이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 살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무 무리해서 시장에 참여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해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 된 거죠. 지금 내 시장은 22년 고금리를 겪으면서 전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반토막이 된 시장이에요. 강남, 한강벨트, 재건축의 호재가 있다는 분당 신도시 이런 곳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 부침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인구 구조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핵심 지역만이 결국에는 가장 큰 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소외된 지역으로는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줄어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고 또 예전보다는 건전성 문제 때문에도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빌릴 수 있는 전체적인 양 자체는 축소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시장에는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선택적으로 흘러들어간 게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이 시장은 큰 메리트 없다라는 게 판명된 시장. 규제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몰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현금을 투입해야만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시장을 그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동탄, 남양주, 구리 이런 지역들이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여지껏 벌어졌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비규제 지역들로 얘기되는 곳들은 이미 소강 상태로 갔던 지역들이거든요. 이미 여기서는 경험을 통해서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으로 계속 가격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도 살아나지 않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게 판명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까.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건이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강남의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강남의 신축 지금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국민평형 30억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촉진한다고 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공급 부족을 안 느낄까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또 살려는 사람이 나는 한 채가 아니라 10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또는 아파트를 수요할 가구 수 대비해서 이미 차고 넘치는 공급이 되고 있지만 누구든 집을 사려고 하고 그 집을 사는데 무한한 대출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돈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급해줘,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적정 공급량을 생각을 하면 이미 과잉이에요. 집에 공급이 되면 물리적으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기 때문에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왜 가지고 있죠? 나의 자산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걸 활용해서 나의 어떤 소득이 떨어지고 돈이 필요한 시점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재적인 공급자로서 이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잠재적인 공급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돈이 있어서 여지껏 꽤나 오랜 시간 소득 활동을 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샀고 또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으면서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은퇴의 시기가 왔어요.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상당 부분 제2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고 있는데 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이들의 은퇴 시기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과 어떤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적자 인생이 시작이 돼요. 벌어들이는 건 없는데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다 나는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명은 길어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쌓여가는 구조예요. 마이너스가 쌓여가면 이 마이너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자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집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잠재적인 공급자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급 부족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공급은 후행적이에요. 신축의 공급은 내가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급을 할 때까지. 이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미 문정부 때부터 공급 부족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했고 3기 신도시 하겠다 해서 또 유휴부지 개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개발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 한다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재건축 재개발의 집값이 올라갔어요? 개발이 돼서 새 집이 될 거다라는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새 집이 되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공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후행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의 공급은. 그런데 기축의 공급 요소도 계속 지금 자극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인구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과를 하는데,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애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저 대학 입시 시험 볼 때보다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집을 사줄 수요는 이들이 소득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미래 소득을 땡겨서 집을 사주는 수요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미 시장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이제 영끌을 미래 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려면 일정 부분 자본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적정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와 주는 구조, 이게 현재의 수요인데, 일정 부분 자본 축적의 시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죠.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만큼을 더 대출로 많이 땡겨서 시장에 참여한 수요예요. 이미 시간이 흐름 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 물건을 사줄 수요로 참여해줘야 이 시장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건데, 이 수요가 미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초고령화 사회, 이들이 다시 사줘야 되는데 이들은 소득 활동이 멈추고 적자로 접어들고 있으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구 수는 늘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아파트라는 게 주거 중에서도 가장 고급화된 주거 형태이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잖아요. 참여하려면 40%를 차지하는 이 1인 가구들이 그 정도의 어떤 자산 축적이 이루어져야 그 집을 수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는 가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정말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제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땜빵식으로 요거만 뭐 지금 부동산 과열 때문에 보유세만 올린다 뭐 이런 식의 개편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갖고 있으면 부담은 없는데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니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유지할 수 없더라도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그냥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구조. 그렇지만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양도 차익은 또 이제 많이 걷어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매입을 하면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돈이 잠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음에도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많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차익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게 큰 부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갖고만 있으면 어떤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축의 매물이 공급이 잘 원활히 안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런 차원에 있어서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보유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자동차 비싼 거 갖고 있어도 자동차세 많이 내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크기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데, 집에 있어서만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또는 나는 소득은 그런데 집밖에 없는데 너무 큰 부담이다, 나는 나이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공제를 해주면서 실질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 50억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요.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 역으로 말하면 월세를 1,000만 원씩 내고도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그런 부자가 50억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5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담률 계산해보면 2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뭐 2, 3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건 있는데, 세제가 워낙 이제 부담감이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은 내가 취득했을 때 가격하고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면서 쓰고 있는 재화잖아요. 근데 평가 이익이 지금 주변에서 말하는 호가가 50억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거든요. 실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격을,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좀 개선이 될 거고 그걸 손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란 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의 니즈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이 두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게 매매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굉장히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건 너무 어렵다고. 사는 거는 내가 사고자 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파는 거는 내 물건이 팔려야 팔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이 되게 제한된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수요 공급이 잘 안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거래가 줄어들면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계속해서 벌어졌던 사실이거든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서울 아파트의 이제 거래량 추이를 보면 이게 대출이 확대됐던 시기, 대출이 막 늘어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고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래가 활발해져요.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대출이 잠기는 시간이 오죠. 왜냐하면 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연초에 풀리니까 연초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막 빌려줘. 한계를 다 금방 소진해버리면 하반기에는 대출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반기에 대출이 쪼그라들죠. 대출이 줄어드니까 거래가 줄어들어요. 거래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의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줄였다라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집값이 과열되는 이유가 내가 당장 쓰지 않아도 내가 전세금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주인이 되고자 하면 갭 투자죠.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토어제가 지정이 되면서 실제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태고 또 자금도 내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영끌이 아니라 빌려준다는 만큼만 빌려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해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까? 어차피 팔려는 물건들은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팔기 위해 내놓은 거예요. 이걸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내가 이제 빚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걸 팔아서 정리해야 돼. 또는 내가 과거에 샀던 것보다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활용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나는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떤 가격이 형성될 것인가? 결국에는 수요에 맞춰서 가격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전세를 내놓는 거거든요. 집을 사려면 전세를 끼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갭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집주인이 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레버리지가 없으면 이 집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전세 대출의 확대가 있었거든요. 전세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서 모자라는 만큼은 대출로 충당하면서 사람들이 이사 안 가고 그 동네의 집값을 말하는 전세금을 채워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세 대출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전만큼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입자면 아무 문제 없지만 월세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매달 부담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만큼은 계속 발생시킬 수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비율이 소득 대비해서 30, 40%, 원룸 같은 경우는 50%까지 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어떤 소득 활동 가족을 꾸려서 어떤 아파트를 수요하는 주거층들이 낼 수 있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큼을 더 못 빌려주잖아요, 집주인한테.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10억이 필요했는데 9억밖에 못 빌려. 그럼 1억이 비잖아요. 1억을 예전에는 무이자 사금융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있는 금융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은 못 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반전세화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 자체가 변동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걸 내가 돌려줄 능력이 되면서도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거하는 비용들은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고 있죠. 아니면 추가적인 돈을 가지고 이걸 돌려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최근에 강남 같은 경우에 입주 대란이 발생을 했었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시세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분양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출 아니면 세입자를 껴야 되는데 그렇게 세입자를 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 필요한 만큼을 다. 근데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이 막히니까 거기 강남을 수요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부를 대출받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정도의 전세금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쭉 줄어들었어. 그런데 잔금은 내야 돼. 어떻게 해요? 전세값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부담금이겠지만 그 부담금을 정리하고 또 일정 부분 자기가 투자의 여윳돈을 확보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럼 시세보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정도의 돈
그리고 그 정도 내고 내가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말하는 월세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보다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한테 그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고정 수입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세 제도가 유지됐던 이유가 최초에 발생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많이 안 빌려줘요. 그런데 돈은 필요로 하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정도의 돈은 없지만 거주하는데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전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 전 단계로 자기 목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전세 제도를 택한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권화의 금융 자체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이걸 그냥 활용했던 거고, 상승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발전을 하는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소득 수준도 현격하게 달라지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그러면서 집값도 대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집값 상승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그런데 가장 극대화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 전세잖아요. 전세라는 건 왜 외국에서 없냐면 누가 목돈을 이렇게 뭐 뉴욕의 렌트비가 얼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월세를 받으면 꾸준히 어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유지하고만 있다가 시세 차익만 바라는 거잖아요. 자본이득만 추구하는 투자법이잖아요. 그런 시장을 기대하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외국에서 보기에는. 당장 이거 계속 안 오르면 어떡할 건데? 안 오르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비유동성 자산이니까 안 오르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세 제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좀 싼 가격에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맹점은 있죠. 목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전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갭이 막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월세 내기 싫으니까 전세로 들어갈게 해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의 집주인이 1억을 전세 내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집주인이 된 사람이 이 1억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전세금도 못 돌려받는 상태, 이사도 못하고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 보증해 줄 테니까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간 거였는데, 나라에서 보증해 줄 때는 이 정도로 전세 보증 사고가 많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붐이 일고 과열이 되고 그러니까 갭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여러 채를 가지려면 갭 투자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막 성행이 되고 그러면서 그거에 들어가는 사람들 불안감을 느끼니까 정부 보증을 받고 그게 허그가 보증을 대신 서줬고 그걸 갚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2016년도에 보증 사고에 100 몇십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4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몇 조 원 단위로 지금 늘어났고, 그래서 허그가 적자 상태로 빠지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민간끼리 맺어왔던 계약,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맺어왔던 이 계약 자체가 유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 제도권화로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빌린 거라 했잖아요. 무이자지만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근데 대출의 규모에 포함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 대출의 규모에 포함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갚아야 할 채무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채워넣지 않으면 갚아야 될 채무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전세제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무주택의 집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거죠. 근데 사라지려면 집주인이 이걸 다 돌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점차 반전세가 확산되는 이유 자체도 이게 점차 줄어드는 과정. 지금 현금 부자만 논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가수요들이 다 제거된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무주택 현금 부자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20억, 뭐 25억, 뭐 3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말하는 가격에 들어와 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대부분 20억 이상 있는 현금 부자들이 생각하고 고려했던 게 뭐냐면, 강남에 이제 분양 물량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 3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20억 현금 있는 사람이 한 10억 정도 땡겨서 요거 참여해가지고 지금 뭐 시세가 6, 70억 한다고 하니까 떨어져도 분양가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근데 지금은 20억이 있는 사람도 10억이 아니라 2억밖에 못 빌리잖아요. 그러면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금이 20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득 활동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20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의 정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억, 60억 하는 집을 과연 사줄 것인가? 10년에서 20년간 번 돈을 다 투입하고도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6, 70억짜리 아파트를 사줄 것인가? 대출도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현실적인 금액의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가격 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좀 천천히 될지 그거는 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라든가 정책 대출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돈 말고 원래 말하는 금액만큼 있고 또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도 대출을 이 정도만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동안은 모자라는 거를 더 많이 빌려가지고 들어왔던 시장이라면 지금은 준비된 만큼의 적정 부분을 빌려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인데 지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 상황이 좀 조정되고 난 후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판단인 거죠.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많잖아요.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뜨거워진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정책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적 없다. 이 정책 계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실수요자도 다 죽이는 정책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전세난이 난다. 지금 거래도 안 되던 지역들, 이미 소강 상태에 있는 지역들도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집 못 팔게 하는 거 아니냐. 온갖 얘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번 조치가 강력한 영향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우상향에 대한 완벽한 믿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